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의 세계 경제 요약해보는 시간입니다. 7월 둘째 주 요약입니다. 이번 주 가장 큰 경제 뉴스는 미국 인플레 둔화죠. 6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상당히 더 낮게 나오면서 인플레 압박이 드디어 해소되는 건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많이 나온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오랜만에 거의 의견 일치를 봤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한 걸로 나왔습니다. 근원 CPI, 에너지와 식품을 뺀 핵심만 모아놓은 CPI는 4.8%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는 둘 다 작년 6월에 비해서 이 정도 상승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바로 지난달에 비해서는 얼마나 상승했느냐? 헤드라인 CPI 그리고 근원 CPI 모두 5월에 비해서 0.2% 상승에 그쳤습니다. 전달에 비해서 0.2% 상승했다는 것은 12개월을 다 모아놓으면 2.4%보다 조금 더 상승한 거예요. 복리 개념이라서 한 2.6% 상승한 걸로 보면 됩니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이 기조로 계속 가면 인플레는 2%대에서 제어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고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보여줬는데, 사실 이 수치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0.158%입니다. 근원 CPI가 5월 대비 0.158%밖에 안 올랐어요. 그런데 이거를 소수점 한 자리까지 보여주려다 보니까 반올림에서 0.2%가 된 거죠. 이걸 연간으로 계산하면 2%, 2.1%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냐. 정말 먼 길을 왔다. 인플레는 잡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딱 1년 전에 헤드라인 CPI가 9.1%였습니다. 1981년 이후 가장 높았어요. 이게 1차 오일 쇼크, 이게 2차 오일 쇼크입니다. 이렇게 40여 년 만에 가장 높았던 인플레가 이제는 여기까지 꺾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박수치고 환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인플레가 이렇게 대폭 둔화됐으면 연준의 행동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당장은 안 바뀔 것 같다라는데 또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합의가 있었어요. 인플레는 꺾였지만 7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리겠다고 거의 예고까지 했는데 이거를 취소할 정도의 상황 변화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 금리 인상은 여전히 거의 확실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을 하면서 향후 2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점도표에서 보여줬습니다. 그 2번 중에 한 번은 이번 달에 한다.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얘기죠. 이번 달 뒤에는 9월이 되는데 이때 추가 인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9월에 추가 인상 안 하고 올해 내내 7월 수준, 7월에 올리면 기준금리가 5.5%가 됩니다. 이 수준을 연말까지 유지할 것이냐, 여기에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자, 가을에 9월에 금리를 또 한 번 올릴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근원 CPI가 여전히 높다. 아마 연준은 이 근원 CPI를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끌어내리려고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번 주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로 이웃나라가 있습니다. 자, 캐나다 중앙은행이 6월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때도 깜짝 인상이었는데 이번 주에 7월에도 또 0.25%포인트를 올렸어요. 그래서 캐나다 기준금리 5%에 도달했습니다. 미국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준이죠. 근데 금리를 올리면서 캐나다 중앙은행은 추가적으로 계속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캐나다의 경제 상황은 어떠냐? 현재 인플레가 3.4%예요. 미국보다는 약간 높죠. 미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역시 작년 6월에 정점을 찍었는데 그때 8.1%였어요. 정점은 미국보다 낮았습니다. 그런데 근원 CPI 같은 경우 캐나다는 지난 9개월간 큰 변화가 없었어요. 3.5에서 4%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캐나다 중앙은행은 목표 인플레 2%에 도달하는 시점을 내년 말 2024년 말로 잡았다가 이걸 6개월 연기를 했습니다.
2025년 중반이 돼야지 2% 도달할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먼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앞당기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올려야 되겠다. 자, 캐나다 1분기 GDP 성장률이 3.1%였습니다. G7 중에 제일 높았어요. 그리고 2분기도 나쁘지 않아요. 아직은 뭐 전망치이긴 하지만 1.5%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업률은 5.4%. 미국보다는 높지만 역사적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불안할 정도로 높습니다. 4에서 5%. 이 정도 임금 상승률이라면 인플레 2%로 내려오기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도 근원 PCE 물가가 지금 6개월째 4.6%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도 캐나다 선례를 따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필요 없다. 위험하기만 하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인플레 둔화 추세가 너무나 명백하지 않느냐. 기다리기만 하면 올 텐데 왜 경기 위축 위험을 부담하려고 하느냐. 거기다가 미국이 CPI를 미국식으로 계산 안 하고 유럽식으로 계산하면 지금의 근원 CPI 4.8%보다 훨씬 낮은 2.3%가 나온다. 이런 주장도 나왔어요. 실제로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청도 이 계산을 매달 내놓기는 합니다. 발표를 안 할 뿐이죠. 이 유로존 계산법이라는 게 뭐냐? 계산법의 가장 큰 차이는 주거비 계산입니다. 미국의 쉘터, 주거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월세, 하나는 자가월세. 자기 소유의 집값에 상응하는 월세를 계산해서 주거비로 제시하는 거죠. 유럽은 주거비에 월세는 포함시키지만 자기 소유 주택인 경우는 완전히 빠집니다. 왜냐? 실제로 돈을 안 써요. 자기 소유면.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빠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집을 산다는 것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다. 주택 소유를 소비 개념이 아니라 투자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두 개가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 주거비는 자가 월세 때문에 금액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금액이 커진다는 것은 CPI에서의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전체 CPI의 30% 그리고 코어 CPI에서는 주거비가 40%를 점합니다. 만약에 유럽식으로 바꾼다면 미국의 코어 CPI는 2.3% 아주 좋은 수치가 나온다.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또 금리 인상을 더하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이렇게 인플레가 둔화되면서 결국 경기는 소프트 랜딩으로 가겠다라는 전망이 우세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 랠리를 펼쳤죠. 향후 1년 포워드 EPS 주당 순이익 전망도 상향됐습니다. 상향이라고 해도 사실 주당 순이익 전망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3분기 연속 하향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전망이 마이너스 70%였는데 가장 최근 전망이 마이너스 28%로 많이 상향됐다. 증시에 굉장히 고무적인 사인을 보낸 거죠. 주가는 당연히 급등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잘 모르겠다. 이미 EPS 상향은 주가에 반영된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5월 31일까지는 우리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 매그니피센트 7, 이 멋진 7인조 기업이 S&P 500의 상승을 담당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 중반에 S&P 500의 11개 업종 중에서 8개가 이 상승에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증시 마감하고 보니까 5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는 종목이 전체 500개 기업 중에 87%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증시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안감이 있기는 해요. 일단 경기 침체의 가장 확실한 전조라고 얘기되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많이 심화됐습니다. 여기 보면 최근에 약간 역전 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1990년 이래 역대급의 역전폭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역전을 했는데 경기 침체가 안 온다고? 상상하기 힘들다. 이런 지적이 좀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제조업은 이미 경기 침체 들어갔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강합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제조 부문 구매관리자 지수는 계속 위축이에요. 그리고 위축폭
중국도 사실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무시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경고는 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소프트 랜딩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자, 중국 얘기로 넘어가서, 중국은 물론 수치상으로는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느낌상으로는 경기 침체다, 이런 얘기가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자, 중국 경제 성장률 올해 5%대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5% 전망하고 있고 IMF는 5.2%대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높은 거죠. 이런 전망치에도 불구하고 디플레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자, 소비자 물가 지금 거의 0에 수렴하고 있고요. 생산자 물가는 마이너스 5%입니다. 디플레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 5%대의 성장률이 사실은 중국 경제에는 불충분하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 2020년 코로나 원년입니다. 이때 중국의 경제 성장률 워낙 낮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저효과 때문에 반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상하이 봉쇄 때문에 경제 성장률 3% 기록했습니다. 다시 이 낮은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역시 가만히 있어도 올라갈 거다. 5% 중국에게는 굉장히 불충분한 숫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인은 직접적으로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안 연다는 데 있어요. 봉쇄 지나갔으니까 다시 생활이 정상화됐으니까 소비가 부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부활이 미미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 소비자 신뢰는 코로나 이전에는 물론이고 코로나 초기 2년 때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상하이 봉쇄 때보다 약간 올라간 수준이에요. 여전히 소비자들은 불안해하고 돈 쓰기를 주저한다는 겁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소비자 신뢰가 이렇게 떨어졌고 소비를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중국 GDP에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40%가 안 돼요. 미국은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소비 지출을 안 하지만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은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코로나 때 민간 기업들의 부채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매출이 안 일어나는 상황에서 고정비 충당을 하려면 은행에서 대출받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기업들의 부채가 이렇게 올라갔고요.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원년에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기업의 부채율이 하락한 거하고는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과도한 부채 부담 때문에 중국 기업들은 투자 확대가 여의치 않습니다. 자, 이번 주 니케이가 중국 정부에게 보내는 칼럼을 썼어요. 그리고 이번 주 최고의 칼럼으로 또 이 칼럼이 뽑혔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중국은 일본 경험에서 배워라. 반면교사로 삼아라. 이겁니다. 중국은 3년간의 코로나 봉쇄 기억이 여전히 족쇄로 존재한다. 상흔이 너무 크다. 이전의 과잉 투자 그림자가 가계와 중소업체를 엄습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더블딥이 온다면 그거는 과잉 투자가 가장 심한 부동산 부분에서 촉발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더 끄는 거는 위험할 뿐이다. 신속하게 부채 재조정을 해주고 그리고 가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소득 지원을 해줘야 된다. 만약에 이런 개입이 늦어지거나 개입을 하더라도 충분치 못하면 일본처럼 장기 디플레로 진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빨리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